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AI한테 뭘 물어보면 아주 잘 요약해서 답을 주죠. 추가 질문에 또 추가 질문 거듭하면 훌륭한 보고서나 논문 같은 게 나오기도 합니다. 바야흐로 AI 시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년 30% 이상씩 AI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답니다. 이제 누구나 AI를 자기의 무기로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 오늘 모셨습니다. 현재 한국 AI 서비스 학회의 회장이시고요. 세계인공지능학회에서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을 무려 4번이나 수상하신 분입니다. 이경전 교수 함께 만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바야흐로 AI 시대 맞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좀 앞서서 또 널리 상용화되고 있는 거는 이른바 생성형 AI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개념 규정 좀 해주세요. 생성형 AI가 뭔지. 그러니까 2022년 11월 30일에 이제 오사가 만든 C모라는 프로그램이었죠. 그게 나왔을 때 그동안의 AI는 그렇게 쉽게 대화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뭔가 질문을 하면 문장이 이제 생성이 됐던 것입니다. 문장을 생성한다. 네, 그럼 그 생성하는 그 기계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그래서 대규모 언어 모델 네. 또는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고요. 2023년 3월 14일 그 파이데이 3.14 파이데이 날 또 같은 회사가 이제 G모 4 모델을 발표하면서 그것은 이제 멀티 모달 모델.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림까지.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알아듣는 네. 그러한 것이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2023년 3월이고요. 요즘은 이제 음악을 생성한다던가, 영상. 네, 영상, 보고서, 뭐 목소리, 네. 예, 심지어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까지 생성하기 때문에 최근 3년은 완전 생성 AI 시대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생성형 AI를 인쇄술 이후에 그 가장 세계적인 지적 혁명이다라고들 부르더라고요. 네, 왜 그렇게 규정할까요? 그 돌아가신 헨리 키신저가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엔 그 정도야?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이전의 모든 책, 음악, 그림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든 거죠. 네. 근데 지난 3년간 지켜보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제 그 생성 AI가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생성형 AI가 있기 전에 모든 저작물과 모든 문명은 인간의 손과 인간의 두뇌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면 지난 3년간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AI가 만든 그렇죠. 글을 읽고 음악을 듣고 이미지를 보고 영상을 감상하는 그런 네. 시대로 넘어가니까 앞으로 과연 어떠한 변화까지 올 것인가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거나 일정한 명령을 하면 AI가 스스로 알아서 문장도 책도 그림도 영상도 소리도 다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시대가 이미 도래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생성형 AI의 미래 발전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것도 크게 두 가지 토론이 있습니다. 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초고대 언어 모델이 끝났다. 아, 이미 완성이다. 그 더 이상 발전하기 할게 없다. 어렵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은 스케일링 로라고 그래서 키우기만 하면 좋아진다. 그래서 AI 모델의 크기를 키우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학습시킬 양을 데이터를 늘리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GPU를 늘리면 그 세 가지를 동시에 늘리면 성능은 저절로 올라가고 거기서 못하던 기능이 저절로 발생한다. 그래서 창발적 특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건 당연히 못할 줄 알았는데 그냥
우리는 노력을 안 했고 AI 모델을 키우고 데이터를 더 많이 넣고 GPU를 더 많이 넣었더니 그냥 성능이 좋아져서 오늘 현재 IQ가 148입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정도의 수준인데 그 박사학위의 분야는 수백 개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문학, 사회학, 물리학 모든 분야의 박사를 가진 정도의 지식과 지능 지수는 IQ 148인 것이 나왔는데 문제는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이렇게만 해도 지능이 점점 올라가서 뭐 일반 인공지능이나 초지능까지 갈 거냐 아니면 스탑됐다. 이 두 주장이 지금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어느 쪽이세요? 저는 조금 스탑됐다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셜미디어 F 서비스를 하는 그 M사에 있던 그 얀니쿤이 최근에 떠나면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은 끝났다. 뭔가 우리는 좀 더 세계 모델, 그러니까 네. 언어 모델이 아니라 이제 세계의 모델을 학습해야 된다. 그다음에 실제로 또 그 안드레아 카파시라는 사람은 10월달에 작년 10월에 블로그에서 우리는 그동안 다람쥐도 못 만들었다. 그러니까 다람쥐는 세상과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배우고 처음엔 잘 모르지만 점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데 우리가 지난 5년간 만든 것은 유령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만든 모든 문서를 학습해서 굉장히 똑똑하긴 하죠. 예. 하지만 인류의 문화유산인 문서로서만 배운 것이지 그걸 우리가 넣어주지 못하면 스스로 학습하지 못하고 또 과거의 어떤 통계적 반영일 뿐이다. 그런 또 얘기를 하면서 그 두 가지가 사실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논쟁을 떠나서 네. 아무튼 현재 그 LLM 과정은 전 세계 모든 문서, 전 세계 모든 영상, 뭐 모든 자료 이런 걸 다 습득을 이제 거의 마쳤다라고 치면 그러면 결국은 인간이 그 AI한테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고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적절하게 더 넣어주느냐가 활용의 관건이 되는 거죠. 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재밌는 것은 이제 N개의 단어를 집어넣으면 다시 N+1번째 단어를 내뱉는 기계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N이라는 숫자가 오늘 몇 개냐? 오늘 현재 10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 AI한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글자의 수가 한국어로 치면 100만 글자, 영어로 치면 한 80만 단어입니다. 근데 이 길이가 또 지난 5년간 매년 5배 정도 증가해왔고 앞으로 5년간 매년 또 5배 정도 증가하면 이제 올해 말쯤 되면 한 500만 글자, 2027년 말에는 한 2천만 글자, 2028년 말에는 1억 글자. 이미 지금 기업용은 1억 글자를 넣고 있고요. 예, 개인용 우리 서비스의 경우 지금 100만 글자 정도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불과 3년 전만 해도 그게 만자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얘한테 명령을 잘 넣어야 된다. 그 명령을 좀 더 멋있는 말로 프롬프트.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하다. 예. 어떻게 얘한테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하다가 3년 전 얘기고요. 2025년 8월에부터는 이게 이제 수십만, 40만 글자, 100만 글자가 되면서 요즘은 AI한테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맥, 컨텍스트를 넣어줘야 된다.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고, 우리 나라가 어떤 나라고,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최근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그럼 지금 당장의 몇 글자의 질문이 아니라 당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문맥. 왜냐하면 그것이 100만 자까지 얘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얘한테 더 많이 알려줄수록 나한테 맞는 대답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한 회사가 자기의 그 성장 스토리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이런 자료를 다 넣어주면 앞으로 뭘 하세요라고까지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안 넣어주면 그냥 우리 회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신입사원 IQ 148에 수백 개 박사학위를 가진 신입사원이 들어와 있는 거고 네. 거기에 회사의 고민과 지난 성장 스토리와 지난 1년간의 매출, 앞으로의 신제품 계획 이런 걸 다 넣어주면 그것까지 아는 상태에서 대답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미 국내외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도 개인과 기업과 정부에서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물론 굉장히 나뉘죠. 큽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이렇게 기업이나 이런 데서 적절하게 잘 활용해 갖고서는 좋은 성과를 얻어낸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마케팅 홍보 기업인데요. 전 직원이 이제 AI를 씁니다. AI를 써서 어떤 마케팅 자료나 홍보 자료나 영상이나 이런 걸 만드는데 재밌는 거는 그 회사의 고객사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는 이제는 기존 고객을 대응하는 일을 AI로 자동화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또 제안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제는 그동안은 광고 영상, 광고 포스터 이런 것들만 했다면 이제는 공간 디자인, 제품 디자인 이런 형태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고객도 우리가 AI를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런 생성형 AI를 이용한 생성형 소비라는 용어가 또 있더라고요. 그 생성형 소비라는 건 뭡니까? 제가 만든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세요. 네, 작년에 제가 칼럼을 썼는데 예를 들면 올해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있는데 네. 우리가 하이라이트를 소비하는 방법이 달라질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우리 그동안 어떻죠? 어떤 축구 경기가 있었다 그러면 오늘 유 사이트에 가거나 아니면 방송 사이트에 가서 기다려야 되죠.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방송국에서 만들어줘야죠. 만들어줘야죠. 근데 그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MBC 방송국이 어떻게 했냐면 가서 오늘 한국 체조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그 한국 체조의 하이라이트를 생성해서 그 앵커의 목소리를 집어넣어서 알 마이클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 캐스터의 음성을 넣어서 생성한 겁니다. AI가 그걸 만들어줬어요? 네. 방송국은 그냥 경기장에 가서 5,000시간 분량을 찍었고요. 예. 그다음에 고객들은 이제 어떤 소셜미디어에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방송국 AI 홈페이지에 가서 이런 하이라이트 알려줘 했더니 700만 개의 하이라이트가 새로 생성된 거죠. 와.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이 기존의 어떤 뉴 사이트라든가 이런 소셜미디어한테 우리 컨텐츠를 그냥 공급하는 공급자로서 요즘 어떤 위치가 좀 전락했는데 이제는 고객이 방송국 홈페이지까지 오게 생긴 거죠. 네, 그리고 네. 고객은 700만 개의 자기 하이라이트의 니드까지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은 내가 원하는 선수 이름을 쳐서 네. 그 선수가 뭐 어떤 동작을 한 하이라이트 이렇게 지적하면 그것만 탁탁 그게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올해 월드컵은 아마 이강인 하이라이트, 또 우리 뭐 골키퍼 하이라이트 이런 형태로 이제 각 개인 소비자들이 자기가 생성을 해서 소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성형 소비다. 네. 제가 작년 12월에 이제 마카오에 국제학회를 가서 제가 처음 마카오를 가게 됐습니다. 또 마카오 하면 또 제가 생각하는 어떤 관념이 있었어요. 포르투갈의 뭐 민속 음악인 어떤 파두 같은 것도 보고 싶고 이런 걸 제가 굉장히 길게 아까 100만 글자로 쓸 수는 없어도 제가 한 1000글자 이상 썼습니다. 그랬더니 5박 6일 그 12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때 마카오에서 어떤 축제, 어떤 이벤트 이런 것들이 다 담긴 저만의 퍼스널 가이드가 나오는 여행 거죠. 가이드북이. 네. 근데 그건 사실 지금 서점에 가도 구할 수 없거든요. 못하죠. 네. 그래서 제가 생성을 해서 책을 소비한 거죠. 네. 그래서 기존의 기성품을 소비한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음악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좀 제가 이상해졌는데 음악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AI로 음악을 만들어서 제가 만든 음악을 하루 종일 듣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막 생성해낸 음악을.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를 뭐 장정일 작가의 시를 집어넣고 이거를 판소리와 레디오헤드의 음악이 합쳐진 걸로 만들어서 이걸 러시아 민속 가곡으로 만들어서 맞아요. 이걸 뭐 아이유 비슷한 음악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같은 시를 여러 종류의 노래로 만들고 그걸 제가 하나의 앨범으로 만들어서 그걸 듣고 있는 저를 발견했을 때 상당히 이게 또 생성형 소비구나. 그러니까 음악, 책, 그다음 영상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세상의 모든 분야가 다 AI를 활용하고 AI에 의존하게 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야만 뭐 이런 게 없죠. 음악을 제가 생성해 보면서 느낀 것이 저는 음악 전문가가 아니죠. 뭐 하모니를 만들 수도 있고 리듬을 만들 수도 있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렇게 만들었더니 제가 만드는 속도보다 듣는 속도가
더 느려요. 못 따라가죠. 못 생성의 따라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마 5년, 10년 후에는 내가 생성을 해서 뭘 저장한 다음에 듣는다는 개념이 그냥 없어지겠다. 어차피 생성 속도가 제가 듣는 속도보다 빠르다면 알겠습니다. 생성해서 저장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네. 그냥 얘는 계속 생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현재까지 가장 앞서 있는 보편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생성형 LLM 모델 AI를 지금 설명해 주신 거고, 요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가느냐를 이제 설명할 때 먼저 AI 에이전트 시대가 열린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네. 요건 뭡니까? 빌 게이츠가 2023년부터 생성형 AI 다음은 AI 에이전트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도 그것에 동조해서 이제 책을 쓰고 준비했는데 예. 작년 1월 CES에서 젠슨 왕이 인식형 AI에서 생성형 AI에서 에이전틱 AI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예. 뭐냐면 생성형 AI는 그냥 문장이나 음악이나 영상을 생성하는 것인데 에이전틱 AI는 나를 대신해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해요? 뭐 택시를 잡아준다거나 어. 물건을 사준다거나 어허. 이제 이런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은 원격 근무를 여전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화방에서 3명이 있는 방인데 기존에는 다 3명이 다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업에서 모든 업무 대화방에 AI 에이전트를 하나씩 넣어놨어요. 그러면 야 이거 누가 좀 정리 좀 해줘 하고 만약 그 대화방에다가 넣어주면 만약 나머지 사람 둘이 대답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AI가 그럼 내가 할게. 그리고 자기가 해서 여기다가 예, 올려놓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이제 앞서가는 회사들은 모든 그 업무 대화방에 AI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IT 팀에서는 그 AI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그래서 이제 HR 부서가 된다고 하는 거죠. IT 부서가 이제는 AI 에이전트의 이제 HR 인력 자원 담당 부서가 예, 된다. 예. 그래서 기업 내부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소비자나 사용자 관점에서는 그 동안은 그냥 문서를 생성하고 음악을 만드는 거였다면 이제는 제가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게 택시를 잡아주는 AI 에이전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택시 앱을 열면 생각보다 택시가 느리게 잡히고 또 비싼 게 먼저 위로 올라오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전기차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학생들은 그 택시 기사님들의 평점이 높지 않으면 잡혀도 다시 취소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AI 에이전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어디까지 가는 택시 잡아줘. 근데 나는 좀 평점이 높은 기사님이 있으면 좋겠고 또 남학생들은 큰 차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선호를 얘기하면 여러 택시 앱을 AI가 부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골라서 이제 이것은 택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뭐 음식 배달, 뭐 모든 전자상거래도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 왜 마카오 얘기하시면서 네. 내가 원하는 바를 많이 입력을 했더니 나만을 위한 마카오 관광 가이드북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까지가 생성이면 AI 에이전트는 관광 가이드북에서 추천한 내용의 관광지와 인근 맛있는 식당까지를 다 예약을 해주는군요. 그렇죠. 너무 정확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약해줄 뿐 아니라 거기 가는 교통수단까지 예약을 해주고 네. 그게 가능한 건 생성뿐이 아니라 직접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AI가 활용하기 때문인 거죠. 네, 기술적으로 설명해 드린다면 지금 우리 PC 화면이나 내 스마트폰을 AI가 100%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멀티 모달 AI가 가능해졌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직업적으로도 보면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직업이나 PC만 쳐다보는 직업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AI가 할 수 있기 대신에 때문에. 하니까. 근데 오히려 사람을 만나서 영업을 하고 네. 사람들의 협력을 구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사람의 눈동자를 보고 일하는 직업이라든가 이런 또 근육이나 적절한 기술을 예. 사용하는 직업은 아직은 AI가 이제 대체하기 어려운 직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생성형 AI는 뭐 거의 지금 이제 완성 단계에 논쟁이 있지만 아무튼 그런 상태고, 요 바로 다음 단계가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가 열린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 또 그 AI가 이제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뭐 흔히 뭐 피지컬 AI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 대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네. 뭡니까? 피지컬 AI는 이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물리 세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중력의 법칙은 현재까지의 라지 랭귀지 모델은 중력의 법칙을 세상에서 배운 게 아니라 중력을 서술한 글로부터 배운 거죠. 책에서 배웠죠. 네, 그래서 백면서생인 겁니다. 예. 근데 이제 피지컬 AI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웠던 그런 것들을 배우는 일종의 월드 모델이 필요하고요. 그 월드 모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하면 글자나 음악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행동의 결과가 나오고 물리적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게 물리적 AI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그걸 이제 거창하게 생각하기 전에 그냥 제일 쉬운 게 아직 완전 자율주행차가 잘 안 됐는데 그 완전 자율주행차가 피지컬 AI의 시초가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으로까지 차를 움직여주게끔 만들어주는 네. 그런 거니까. 네. 어, 올해 그 1월에서 이제 CES에서 N사가 발표한 게 이제 알파 뭐라는 거였는데요. A 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독일의 자동차 B사에 1분기부터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 자동차에 그 N사의 A가 들어가면 자율주행차로 그냥 바뀌는 거죠. 하하. 네, 그럼 그 동안은 자율주행의 경쟁이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T사, 예. 그다음에 구글의 이제 W사 이 두 가지가 경쟁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세 번째가 나오면서 그러면 그것은 뭐냐?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한 3년에서 5년 동안 배웠던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추론까지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자율주행차는 엑셀레이터를 밟냐 안 밟느냐, 브레이크를 밟느냐 안 밟느냐, 핸들을 얼마나 움직이느냐. 근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공이 하나 차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아 다음에는 어린아이가 그렇게 뛰어들 수 있겠구나. 그거까지. 네. 그래서 내가 왜 여기서 섰는지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기존의 현재 우리 초고대 AI 노력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AI가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뭐냐면은 N개를 집어넣으면 N+1번째 단어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딱 사용자가 이제 뭘 하라고 시키면 야 이걸 하려면 우리가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고 말로 시켜봅니다. 그러면 얘가 계획을 세우죠. 그 이 문제를 펴려면 어떻게 추론해야 될 건지 한번 말을 해봐. 그럼 말과 말로써 다 계획도 세우고 문제 해결을 하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프로그램으로 짜서 해결해. 그래서 예전에는 AI가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수학을 못합니다. 수학을 못하는데 수학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책을 얘기하고 그걸 프로그램을 짜서 수학을 푸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그 서비스가 언어 모델을 자꾸 조합해서 하다 보니까 생성 AI에서 에이전틱 AI가 됐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행동 하나가 더 들어가고 그렇죠. 그 추론의 어떤 이유를 얘기하는 단계로 점점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물리적 피지컬 AI의 첫 단계가 완전 자율주행차일 것이다라고 한다면 뭐 그 다음 단계쯤은 금방 떠오르는 게 로봇 아닌가요? 네, 로봇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로봇은 어떻습니까? 이제 움직여야 되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은 지능이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에 지능이 있다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찰스 다윈이 마지막으로 쓴 책에 보면 그 지렁이와 뭐 분변토의 형성쯤 되는 책을 남기셨는데 그 지렁이가 이렇게 툭 건드리면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목적 지향적으로 움직인다. 고로 지렁이에는 지능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은 움직인다는 것이 지능의 전제 조건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만 해도 정말 낮은 정도의 움직임이죠. 이제 핸들과 두 가지 페달이고 로봇은 이제 안전하게 사람들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동해서 뭐 손가락이나 이걸 사용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로봇 분야에선 자유도가 몇 개냐, 뭐 60개냐, 50개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뭐 팔을 막 360도 꺾을 수 없는데 네. 이제 로봇 팔은 그걸 손가락도 꺾을 수 있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힘도 더 세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라는 것이 저도 사실은 휴머노이드의 반대론자였거든요. 사람 닮은 네. 로봇. 꼭 사람 닮은 로봇이어야 되느냐, 그냥 어떤 목적만 수행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조금 많이 바뀐 게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예. 사람이 다니게 되어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결국은 사람 닮은 로봇인 휴머노이드가 필요하지 않느냐. 로봇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또 자기가 알아서 충전할 수 있느냐인데 최근에 우리나라 H사에서 나온 그 로봇의 경우는 예. 4시간 동안 충전하고 알아서 충전하러 가고 예,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지컬 AI의 뭐 가장 뭐 최종 단계는 상상도 어렵습니다만 머릿속에 그려보면 사람하고 거의 똑같이 생긴 로봇이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이 내리는 명령에 따라 행동 수행하고 온갖 도움을 다 주고 그런 형태가 이제 금방 오는 거 아닌가요? 이제 금방이라는 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2013년에 나온 영화 허가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그것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2022년 11월 30일 날 됐거든요. 10년 이내에. 인간이 로봇과 사랑하는 그런 거죠. 그 대화를 계속하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서도 사만다였나요? 누구였죠? 나는 너 말고도 지금 10,000명이랑 대화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거의 영화 허가 10년 이내에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가 안 된다고 얘기하기 상당히 이제 좀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빨리 없어질 일자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거나 컴퓨터 모니터만 보는 직업은 제일 빨리 없어질 거다 그러셨죠. 그죠? 그럴 가능성이 좀 큰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거기에 모든 정보를 AI는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예. 네. 이미 그 국내외 기업에서 현실화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전, 200년 전에 전혀 생상하지 못한 일자리가 나온 것처럼 사실은 우리 인간의 욕망이 그냥 서 있다면 모르겠으나 인간은 계속 욕망을 가진다는 거죠. 네.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얘기한 것이 우리 인간이 기근과 질병과 전쟁은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는 코비드 19을 맞았고 그렇죠.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그렇죠. 여전히 우리 인류의 문제는 전쟁과 기근과 역병에도 있고 근데 유발 하라리가 뭐라 했냐면 앞으로 인간은 불멸과 행복과 신성을 위해서 나아갈 것이다. 예. 그러니까 불멸은 죽고 싶지 않은 것이고요. 예. 행복은 오래 사는데 행복하게 살고 싶은 예. 것이고 신성은 오래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면서도 신처럼 무소부재 전지전능이라는 어떤 욕망을 계속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일자리는 존재할 것이다.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충격을 어떻게 완화하면서 갈 것이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100년, 20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직업군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네. 지금 현재 제가 어떤 일자리가 생길까요? 물어보면 상상이 안 되는 겁니까? 상상이 안 되고 과거로 자꾸 빗댈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카메라의 발명은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대부분 화가들이 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고 다게르라는 오페라 극장 화가. 화가들이 얼마나 그림을 그리는 게 고통스러웠으면 카메라를 발명했을까 싶어요. 그럼 카메라가 발명되니까 화가들은 대부분 그만둔 게 아니라 사진사로 변신했습니다. 아니고 또 다른 그림을 그리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적으로는 뭐 초현실주의라든가 뭐 추상화라든가. 네, 이런 쪽으로 예술가로서 변형이 됐다면 사실 당시의 화가는 예술가라기보다는 지금의 기자분들이나 미디어와 비슷하죠. 그렇죠. 어디서 있었던 일을 묘사하고 그대로 그 그림 네. 그려내는 그래서 거니까. 대부분의 화가들은 자기의 화실을 사진관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러면서 더 많은 고객을 상대했겠죠. 그랬죠.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AI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AI의 직격탄을 맞는 분야가 있다면 예전에 화가에서 사진사로 변신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영국에서는
마차보다 자동차가 빨리 달리면 안 되는 적기 조례가 있었죠. 맞아요. 그걸 법으로 막았죠. 네. 그럼 아무리 자동차라는 혁신이 있었어도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마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자동차 산업이 꽃피우는 거는 미국에서 꽃피우죠. 예. 헨리 포드가 3개월 월급만 모으면 살 수 있는 자동차 T모델을 만들면서 대량 생산 개념이 나오고 많은 근로자들이 이제 직장과 먼 곳에서 살 수 있게 되면서 예, 집값도 떨어지고 예. 소득도 늘어났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늘어났습니다. 음. 그리고 자동차 산업으로 얼마나 많은 직업이 아유, 대단해요. 얼마나 많은 산업이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AI를 현재 산업과 우리의 욕망이 그대로라고 보고 있다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100년 전, 200년 전의 욕망은 정말 단순했죠. 네. 배고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춥게 잠자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것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굉장히 다른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저는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그 노벨 화학상을 받은 그 데미스 핫사비스의 얘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에이전틱 AI와 물리적 AI만 얘기했다면 사실 지금 데미스 핫사비스 같은 사람이 가장 관심 있고 현재 AI의 가장 프론티어 회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거는 AI 과학자입니다. AI 과학자. 네. 그래서 이렇게 현재 IQ 148 정도 왔고 수백 개 박사를 가진 AI가 있으면 이걸 가장 이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연구를 하는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연구를 해서 새로운 과학 기술, 예. 새로운 의료, 신약 개발. 신약, 뭐 피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지금 뭐 농담처럼 앞으로 5년 동안만 죽지 말아라라는 그런 농담도 있고 지금 태어난 아이는 천사를 살 거다라는 농담도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농담들이 왜 나오냐면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AI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앞으로 우리 대신 밤을 새서 연구해서 연구할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인간은 선한 목적, 음. 그다음에 현재 인간이 더 우리의 그 경계와 프론티어를 넓히려고 네, 하는 네. 그것을 잘 찾아내서 AI한테 그걸 잘 개발해서 그것에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돈도 벌고 일자리도 얻는다는 거죠. 그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산업들이 생기는 거네요. 네. 자, 여기서 또 질문이 뒤따르는 게 AI가 스스로 AI를 만들어내면 그 스스로 만들어낸 AI는 인간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필요 없어라고 판단해서 인간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가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의 가설이죠. 그게 이제 옥스퍼드 대학의 닉 보스트롬이 쓴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책이 한 2013년, 14년쯤 나왔는데요. 의미 있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AI가 그런 의지를 가질 것이냐라는 것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약간 소설에 가깝고요. 그런 가설을 하나 갖고 있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드레일 또는 뭐 안전판, 뭐 게이트 키핑, 뭐 예. 문지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러한 어떤 경고를 인문학자들이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요. 하지만 그것이 과학적이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목사님들이 뭐 언제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하는 상상적 그 정도로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생성형 AI, AI 에이전트, 피지컬 AI 뭐 이런 모든 걸 다 합쳤을 때 제일 앞서 있는 게 미국, 중국이죠. 그렇습니다. 네. 한국은 3등을 지금 목표로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3등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 이제는 거의 세계 모든 분야에 3등 이상을 해야 되는 나라가 돼버렸고요. 그냥 뭐 3등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10등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3등이라는 목표는 당분간은 미국과 네. 중국이라는 슈퍼파워 G2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되고 한국은 굉장히 운이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초고대 언어 모델의 수준이 약간 스탑했다라고 예. 생각한다면 한국은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월드 베스트 LLM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5개 기업을 좀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6개월에 하나씩 떨어뜨려 가고 맞아요. 있는데 네. 바라기는 이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이내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에 견줄 만한 그런 AI 회사를 우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운 좋게도 아까 말씀드린 스케일링 로가 스탑했다는 게 왜 이렇게 운이 좋은 겁니까, 한국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예.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출발이어야죠. 목표가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소개하면서 우리 교수님이 세계 인공지능학회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을 무려 4번 탔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일찍부터 타셨어요. 95년부터. 네. 95년, 97년, 2020년, 2024년. 네. 다 뭘로 타신 거예요? 네. 저는 사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인공지능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학과가 3개더라고요. 하나는 수학과, 인공지능을 깊이 이론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학과고요. 컴퓨터 사이언스, 전산학과는 인공지능을 이제 개발하는 학과. 그다음에 경영과학과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렇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학과.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학교 2학년 때 인공지능을 응용하겠다고 결정을 했고요. 운 좋게 이제 그렇게 방향을 세우다 보니까 지도 교수님도 인공지능을 하시는 경영과학과의 교수님을 가지게 되었고 그분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공지능 프로젝트인 이 대우조선, 지금은 회사 이름이 H로 바뀌었지만 일정 계획, 스케줄링을 하는 그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일정을 짜줘요. 당시 이제 한국에서 최초로 받은 이제 그 AI 응용 상이었고요. 그다음 97년 경우. 97년은 제가 95년에 박사를 받았는데 이제 포닥 시절에 건설에 그 이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수주를 하려면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 공사가 하나 딱 떨어졌다. 예. 그러면 이제 입찰해야 되거든요. 건설회사들은. 그럼 입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입찰서를 작성하려면 그 퍼트 CPM 차트라고 해서 공정표를 그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 벌써 30년 전인데 캐비넷에 두루마기 종이에 선배들이 그린 공정표가 있어요. 그 공정표를 쫙 깔아놓고 여러 개 펼쳐놓고 손으로 그리는 게 당시의 공정표.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가 빨랐기 때문에 디지털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컴퓨터로 디지털화하고 있었고 저희는 그걸 AI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10년 근무한 사람이 이거 하나 그리려면은 일주일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한테 부탁한 게 그거를 1시간 내에 그리는 걸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통 AI한테 얘기하는 딥리서치가 그렇게 하거든요. 예. 굉장히 힘든 거를 얘한테 시키면 얘가 15분 또는 1시간 정도 걸려서 저한테 수십 장 리포트를 써오는데 이게 사람이 썼으면 한 일주일에서 보름 걸릴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당시에 건설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수주 입찰 활동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거 하나 그리려면 일주일 걸리니까 위에서 알면은 야 쉬쉬 하는 거죠. 우리 어차피 우리 부장님 임원님들이 알 때까지 우리 가만히 있자. 그러니까 이제 경영진에서는 야 이거 빨리 그냥 AI가 그려주면 너네들도 고생 덜하고 우리가 더 돈을 잘 벌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당시에 개발했던 거죠. 그리고 한참 후인 2020년에 이제 세 번째 타셨는데 네. 그건 뭡니까? F사라는 중소기업인데요. 그 우리나라 큰 자동차 회사에 용접 너트를 하루에 10만 개를 납품하는 그런 벤더사였습니다. 예. 근데 용접 너트가 그 H사에서 이것의 용접 너트의 직경이랑 나사선만 제대로 들어가면 그동안 통과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 글로벌 제조사가 되니까 이 너트가 직경과 나사선뿐만 아니라 좀 이뻐야 된다. 아이고. 그 흠 나고 뭐 튀어나오고 이런 거 이제 납품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새로운 품질 요구가 들어온 거죠. 클라이언트로부터. 이거를 해결하려고 주변에 있는 그 비전 검사기 회사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그 회사 사장님들은 AI나 몰라서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한번 산학 협력을 요청한 것이었는데 저희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했더니 성공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24년 타신 거는? 그거는 이제 그 소상공인들을 위한 건데요. 우리가 지금 병원에 만약 진료를 갔죠. 그럼 내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AI 발전을 위해서는 내 데이터가 사용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건 나의 프라이버시의 문제죠. 건강 정보죠. 그래서 우리가 AI를 개발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의 원천이 사람이나 기업은 그 데이터를 AI 회사한테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도 그렇고 많은 분야가 그런데 저희는 이제 중소기업들, 중소소매상들이 판매하는 데이터, 영수증 데이터 보면 뭐를 얼마에 샀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데이터는 소비자도 하기 원치 않고 또 사업자들도 다른 사업자들과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 영수증 데이터. 네. 근데 영수증 데이터는 우리 문서와 똑같죠? 그러니까 초고도 언어 모델을 만든 거나 똑같은데 그 데이터가 AI에 사용되지는 않는 거죠. 그러려면은 연합학습이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걸
달라고 하지 않고도 AI를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보내서 거기서 AI를 학습시킨 다음에 그 모아진 AI를 다 합치면 강력한 AI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영수증을 분석해서 다음번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한다가 나오는 거네. 네, 그런 것들을 연구한 사례입니다. 아 진짜 이 현실 응용이네. 네네, 그렇습니다. 응용상을 그렇게 받으신 거군요. 네, 그래서 미국 인공지능학회가 그 학문적으로 기여한 분들한테도 네. 이제 상을 주고 알겠습니다. 응용한 데도 준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되겠습니다. 이미 국내외 모든 기업체들은 그런 식으로 다 응용해 가고 있다. 이제 네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될 것 같군요. 네. 그건 오늘 뭐 AI 전반에 대해서 두루두루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방송 쭉 지켜본 시청자분들 가운데 중장년층이나 노년층 분들은 나는 뭐 별로 쓰는 거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근데 재밌는 건 최근에 어떤 손녀가 할아버지한테 AI 음악 900곡씩을 선물을 받았대요. 왜냐면 너네 유산처럼 주겠다. 이걸로 나중에 돈 벌어라.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시니어 분들이 AI를 잘 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많으니까 예. 그걸로 글도 쓰고 음악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네, 활용하시고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지자체 단위에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교육하는 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방송을 만약 보시는 분이라면 네. 좀 선구자에 가깝거든요. 그럼 지금 배우셔서 오히려 주변 분들 가르쳐 주시고 그럼 그것도 일종의 일자리고요. 저는 평생 굶지 않을 거다라는 자신감을 한번 가진 게 뭐냐면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네. 식당에 노래도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많은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그 회사 로고송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네. 그 로고송을 가지고 전시회 나가면 자기 부스만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밌는 노래가 막 그렇죠.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냥 가지고 놀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호기심을 갖고 네네. 계속 가지고 놀면서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네, 그래서 AI를 막 입 꽉 깨물고 막 혁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주 재밌고 또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쉽게 편하게 마음 잡수시고 그냥 한번 놀듯이 AI와 함께 대화해 보시고 뭐 한번 좀 시켜보시고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훨씬 훌륭한 것들이 나온답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